예, 안녕하십니까. 1세션, 2세션에서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그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지금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로 계신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오늘 아직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비잉다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님. 예. 예, 이장원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청르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 연구원.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씩 본 주제를 가지고 좀 간략하게 발제를 해주시죠. 현재 한중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양국 국민들의 반한 정서와 반중국 정서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물론 이 양국 간의 뭐 이익, 그러니까 전략적 이익과 뭐 중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핵심 이익, 사활적 이익 이런 것들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느냐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예, 먼저 강준영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세션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해결책을 해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세미나의 제목이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니까 지금 여러 오신 중국의 최고 전문가들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제가 무슨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한중 관계에 관심이 있는 학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중 수교가 올해 32주년을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고 31년이 작년에 넘었죠. 저희가 한중 관계 30주년 때 뭐 코로나 때문에 기념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지만 그때부터 이미 2016년 사드 문제 때부터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국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역사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중 수교 1992년에 한 한중 수교 당초의 목적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뭐 경제 교류도 있고 평화 환경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거가 이제 핵심이죠. 그게 북방 정책의 목표라는 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자. 그러려면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북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사회주의 형님들,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자. 그래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한중 수교입니다. 이 중국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한국하고 수교한 거죠. 사실은 북한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 서로 굉장히 껄끄러운 북한 요인을 안고 이 수교를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는 서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전부 지배를 했고 거기에는 구동존이라는 중국식 표현으로 상황이 다르지만 목표를 향해서 다르게 존재하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달성이 됐느냐? 그게 꼭 중국 책임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안 됐다는 거죠. 경제교류, 사회교류, 문화교류, 이거는 적어도 사드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 결국은 북한 요인에 대한
양자 간에 진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북핵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도 얘기하고 북한하고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얘기할 거고 남북도 뭐 북핵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한중은 북핵 얘기는 안 해요. 뭐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여러 중국 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쭉 듣고 있으면 저도 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원인은 얘기하지 않고 현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니네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뭐 플러스 가치 외교 이래서 우리를 압박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 때 소통하려고 남북 대화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유일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그 출발점이 있냐 하면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 위협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입장은 훨씬 더 심각하다. 북핵이 중국 공격합니까? 안 하죠. 다른 데를 겨냥하지 않아요. 미국 한 대 한다고 그러다가 아까 세션에서 우리 박원근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다양한 수단을 한다고 그러고 김여정이 나와서 남한한테 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북핵 위협인데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이 느끼는 안보 위협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이익에 위험을 끼치는 거다. 2차 대전 이후에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거다. 이런 얘기만 하지 한국이 느끼는 위협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괴리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문제나 북핵 문제를 중국은 미국과의 미중 관계, 중미 관계 부속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뭐 핵심 이익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 그걸 가지고는 한국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반도 안보 이익은 별로 얘기 안 한다.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의 가치 외교에 집중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수교 성명 구동존의에도 그런 얘기 했죠. 한중은 제도가 다릅니다. 그럼 가치도 다르고 그거는 다 서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냐면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 국가를 바라보고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민주, 자유, 시장, 개방, 인권을 적어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가의 역할이죠.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 편중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중국이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다. 물론 이제 중국이 볼 때 한국이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외교를 정상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목표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한미일 아까 미일 한 동맹이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한미일 동맹 얘기하시는데 한미 동맹 맞습니다. 미일 동맹 맞고 한일은 절대 동맹이 아닙니다. 이거를 왜 한꺼번에 한미일 동맹 이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준동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적어도 이 3자 협의에서 한국의 첫 번째 목표는 제가 뭐 미국과 일본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미일은 중국 견제가 첫 번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적어도 중국 견제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이 그만큼 북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만 방향성이라도 잡아주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한국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중국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한중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좁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반도체 공급망 취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는 거는 미국의 원천 기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한국과 대만, TSMC와 삼성, SK 하이닉스의 그 소위 제조력으로 물건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한테 너희 그렇게 만들면 내가 너희 물건 안 사준다 그러는데 만약에 한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 일본, 대만 시스템으로 반도체 체제가 개편이 되고 우리는 팔고 싶어도 물건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에 가지 말라 그러면 대한민국도 반도체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 목줄을 쥐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압박을 한국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전 세계 40%의 반도체를 소비하는 대국이니까 우리도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중국의 SK와 삼성, 그 다음에 우리 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14나노 이하 장비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지난한 설득 작업부터 그게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일하게 20여 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중국이 주요 협력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중국이 알아줘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대만 문제가 많이 나와요. 대만 문제는 왜 옛날엔 안 하더니 그러냐.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회담에서 2021년 5월, 4월인가요? 이때 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대만 해협이 굉장한 화약고로 떠올랐고 대만 해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통상 국가입니다. 해운의 98%를 의지하는데 약 45%의 해상 물동량이 대만 해협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인도양으로 가고 유럽으로 갑니다. 나머지 이쪽은 이제 미국으로 가고요. 그러면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수출 물동량의 이동이 그래서 SLOC라는 주요 수송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석유가. 이게 주로 중동 원유의 80%가 잘 아시다시피 저 위에 호르무즈 해협부터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필리핀 바시 해협이라는 데를 통하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을 통해서 80%가 들어와요. 만약에 대만 해협에 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은 석유가 5일만 안 들어오면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국제관계 때문에 국제주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방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거를 하지 마라. 내정 간섭이라고 중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국은 절박하다. 저는 거꾸로 북한이 핵 무기 가지고 핵 가지고 장난치면서 한반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거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자들이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따지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냐. 지금 한중은 아까 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안 하니까 억측을 하게 돼요. 대화를 안 하면 쟤네가 이런 생각할 거야. 우리는 이럴 거야. 그 억측을 하면 억측에 따른 정책이 자꾸 나와서 이게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미중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해결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이펙에서 만났는데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연구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다음날 누가 인터뷰 하자고 그래서 소통은 있으나 양보는 없다. 미중 간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소통은 해요. 그럼 한중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은 해야지. 근데 소통마저 안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무슨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해결하기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왕이 외교부장이 또 마찬가지로 전인대 회의에서 쌍계병진을 또 들고 나왔어요. 쌍계병진이라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비핵화 프로세스를 안 하겠다는데 쌍계병진을 북한도 받아들이지 않는 쌍계병진을 얘기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국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 정찰위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정찰위성이 돌면 한국만 봅니까? 궤도를 돌잖아요.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이 북핵 위협은 한국을 위협하고 이런 데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 위협이다. 거기다 ICBM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저거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억측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핵이 고도화되고 그런 거 다 갖고 있으면 베이징 말 들을까? 잘 안 들을 거요. 그러면 애물단지가 또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좀 우리는 이제 절박하게 이걸 느끼니까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 학자들이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보면 남북한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한국이 전쟁이나 이런 거 하면 꼭 질 거라고 얘기해요. 한국이 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이 모자릅니까? 무기가 없습니까? 핵무기 쏘면 망하는 거니까. 한국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에서 그런 게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한국을 하면 한국이 망하니 내가 건설적 역할을 하면서 도와준다. 이거 가지고는 한국 사람들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한국의 입장을 제가 뭐 한국의 입장을 중국에 알아달라. 뭐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 통제하지 못하는 북한이 나타나면 중국도 굉장히 머리 아플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이 이제 총선 전국에 있고 뭐 당이 바뀌면 뭐 엄청난 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북핵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핵위협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본질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한중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부 정책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 학자들이 적어도 연구자의 심정으로 서로 이렇게 보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겠냐. 결론 삼아서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 저는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한일 갈등도 있고 미중 갈등도 있고 계속 갈등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은 안 되지만 적어도 관리하자는 데는 동의하자는 거죠. 갈등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거다. 라는 생각만 가져도 한중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 그러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냥 제가 이제 한중 관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소회를 아까 저기 앉아서 열심히 적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예, 강준현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분야, 북핵, 이익, 가치, 한미일 동맹, 뭐 대만 문제 이런 이슈들을 좀 제기를 하셨고 한중 간에 소통하고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잉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谢谢，谢谢韩院长的邀请，也谢谢金贤哲院长的邀请和安排这样的一个发言的机会。我收到的问题呢是比较多，大家看资料集，那么问号我也没数过来有多少个，但是呢，大体上我归类了一下，大约有这么3类问题。一个类呢就是中韩关系为什么出现今天的这种状况。二一个问题呢，那就是说关于这个朝鲜半岛无核化的问题。那么就是说，
应该怎么样来推动，未来努力的方向是什么？第三个问题呢，那就是说当前的半岛局势应该如何进行管理的问题。这里面当然也包括南北之间的这个关于统一问题的一个论证。所以呢，我想在这儿利用10分钟时间，简要的谈一谈我的想法。可能10分钟很短，那么都讲也很难，所以我大致的回应一下。那么第一个问题呢，那就是关于中韩关系，为什么过了而立之年，那么出现了现在这么坦率的来讲，现在这么不好这一个局面。实际上呢，刚才听了前2节的发言人的观点，实际上我觉着大家还是在一个平行线上运行还没有找到一个交叉点。所以呢，我要是讲呢，还是这样的一种观点，就是说从中国人的立场上来理解，那么中韩关系之所以出现了问题，那么我想呢，我们应该回顾一下中韩关系大致是在什么时间段出了问题。如果说是因为萨德这个事件引发了中韩关系的也出现了这个滑坡，那么实际上在中国的研究者眼中，萨德事件实际上就是说韩国在战略上已经做出了一个清晰的选择的一个行动而已。那么后来，中韩关系在文在寅政府时期得到了一个就是恢复和发展，但问题是后来就是随着韩国国内政治的变化，那么新的政府，那么他在对外战略上实际上已经非常清晰了。那么这个我们也没有必要去遮遮掩掩，实际上这个在中国的学术界已经是一种共识。那么在中国的立场上来看，韩国和中国之间这种战略合作关系是非常非常重要的。无论是发展经济还是管理地区的这个安全和稳定，那么中韩关系都是非常非常重要的。但是问题是，韩国在战略上，做出了这样一个清晰的选择，所以让我们很多的合作都没有办法进行。就是说，原来呢，我们之所以能在很多领域保持合作，那是因为我们有战略互信。但是呢，当战略互信受到损失的时候，形成的就是什么战略互疑。那比如说前2节有韩国学者讲到，那么韩国不追求阵营化发展，但是在中国的立场上来看，尤其是在中韩之间出现了这种战略互疑的这个情况下，那你比如说尹政府推动的民主峰会，你比如说那么尹政府推动的美日韩3边的合作，那你再比如说就是说在这个一些技术网络构建，包括印太战略的共同推动这个问题上。实际上，在中国很多学者看来，那么这个是在战略上配合美国来遏制中国的发展。不管就是说韩国朋友能不能接受这种观点，但是呢，这恰恰也是一种事实，在中国学术界出现。所以呢，我想中韩关系之所以出现这样的问题，那么很大的原因，那么在于这个韩国的这个战略的调整这个问题上。所以呢，如果说要改善中韩关系，我想呢，最基本的一个做法就是从恢复战略互信做起。当然，改善中韩关系的机会还有领域，可以说现在就是即便到现在双方关系也不好，但是尽管如此，这样的机会和领域是非常多的。比如说从战略层面上，我们一直强调，中韩应该携起手来反对这个地区出现新冷战这种格局。但是呢，从实际的政策上、促进上来看呢，实际上我感觉有的时候是不是尹政府已经站在了这个就是做出在这样一个假设之上做出了这样一个判断，就是现在这地区结构已经是新冷战了，所以呢，在一些政策的推进上表现出一些新冷战的这样的一些信号，所以呢，这是这样的，所以我觉得呢，就是今后相当长的一段时间。那么中韩之间实际上在这个领域应该继续保持对话，然后呢，建立这样一种共识，防止这个地区出现新冷战对立的结构。那么这个呢，也不是第一天提这样的观点，已经是好长时间一直在强调这样的一个观点。所以呢，这个呢，我觉得是恢复战略共识的一个非常有效的一个契机。那当然，其他领域还有很多很多的要做的事情，比如说管理当前的这个韩半岛的这种危机状况。实际上，中韩之间可以合作的地方也是很多的，只不过现在我们还没有启动这一步，所以这个也是令人遗憾的一个地方。
啊。当然，你说经济领域，那么中韩有没有合作啊？这个就是可合作的领域是非常非常多的，而且前景也是非常值得期待。的问题是说，这第一步战略互信这一块儿我们还没有迈出去，如何去恢复这个战略互信，这一点非常关键。当然也包括我的问题里面有人说如何去改善两国国民之间的这个相互不良认知这个问题。实际上，我觉得这个问题呢，有很大的原因在于就是两国政府应该出于一种主动的、积极的思考，然后呢，在消除这个互相不良认知这个问题上做出共同的努力。如果我们总是把中韩关系看成一种迫不得已的需要维持的这样一个存在，那么我想这个中韩关系它缺少这个主动性，缺少这个内在的动力，那么这个它发展会出现问题。所以呢，当然这个对于民众的影响也是比较这个深远的。所以呢，我想如果两个政府能够拿出这样的诚意和积极姿态，那么来解决这个问题，我想这个不是什么太大的难事儿。以韩日关系为例，那么我们都可以看得到这一点。这是第一个问题。那么第二个问题呢，关于朝鲜半岛的无核化问题，是这个问题，就是前两节的讨论，我感受到了，实际上双方专家的观点还是在平行线上在奔跑。也同样，我也是就是说作为一个中国人，我认为这个问题呢，实际上在历史上就特别是第二次朝核危机爆发以来，实际上我们有好多次机会，但是呢，我们往往是在探讨谁的责任更大，就在这个过程中把很多机会都给浪费掉了。所以核问题的解决，你说今天有没有可能呢？我觉得这可能性是非常非常的微小了。但尽管如此，假设有那么0.5%的这机会出现，那么核心的当事方能不能为这0.5%的机会尽全部的努力？那么这个很重要。那么这里边呢，包括美国的立场是最关键的。那我一直认为，在这个问题上，美国是缺少诚意的。那么在最关键的时候，他会踩刹车的。那么比如说919这个共同声明，那个实际上已经设定了朝鲜半岛无核化非常光明的一个前景和路径。但是呢，因为各种原因，尤其是政治变动的原因，那么这样的一个很好的方案没有得到执行。那么我想呢，在后来的战略忍耐这个氛围当中，那么朝鲜的核能力得到了突飞猛进的进展。所以我想，今天呢，我们如果还在这里坐在这里来指责对方没有尽力，实际上还是在浪费这样的一个机会。那也就意味着这个未来这个地区可能很难摆脱这个核阴影啊。所以呢，这个是我关于核问题的一个思考吧。实际上，中国在核问题上提出的一些方案和想法，尽管现在很多韩国学者看来那是过时了的，但我觉着双中断这个不过时。你不保持一个基本的稳定、基本的信任，你怎么能推动下一步呢？你如果让朝鲜人感知到自己的政权受到威胁的情况下，那你还在跟他谈无核化，这可能吗？这根本是不可能实现的一个问题。所以呢，在这个问题上，我想，朝核问题就朝鲜半岛无核化，它是个系统工程，它不是说一个国家你努力就能解决的问题，需要这几个国家必须心往一处想，力往一处使。然后才能够形成合力，才能让这样一个很难的千载难逢的这个难题才能够得到一个解决的可能。否则的话，这个问题只能还是这样僵持下去。那么长期作用于朝鲜半岛的和平稳定。那么这个呢，我想是，那么最后一个问题呢，我想就是关于半岛这个危机管控的问题。那么半岛危机管控的危机哪里来？我觉着呢，半岛的最根本的一个就是还是在于朝韩双方。也就是如果朝韩双方是兄弟一样的存在，那么双方的互相尊重、互相的就是关怀对方，那么在接触的这个过程中，我相信关系不至于走到这个就是敌对的那种状态。所以呢，我觉得就是说，朝鲜半岛现在需要阳光政策的精神。当然，这个可能我提出这样一个说法，很多韩国的学者会反对啊，认为啊，你过去阳光政策你并没有给半岛带来和平。但问题是，阳光的精神坚持了多久？所以呢，我想，半岛的危机管控，南北之间的关系缓和是最根本的一个问题。然后同时，那么相关国家之间那要有战略合作。中美大国如果没有这个合作，所以半岛的危机管控会出现问题。那么中韩刚才我们发言的时候，就是王俊生教授他也谈到了这样一个问题。我一直也认为，在管控半岛危机这个问题上，
中韩合作至关重要啊。那么比如说我们回顾过去的历史，六方会谈那个时期，朝核问题也是非常的艰难的，半岛的局势也非常的危机的，但是那个时候中韩是有合作的，所以在那个背景之下，那种对话的氛围是可以持续的。但是今天呢，我们要反思历史，要反思历史，所以呢，从历史当中找到经验，然后呢，为今天的这个思考这个政策，然后做出一个什么一个借鉴。行，我可能是超时间了啊，我就先说到这里，一会儿我们讨论环节，不当的地方，请大家多批评指正。好，谢谢。 네, 비행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한반도 위기 관리, 한반도 비핵화 뭐 그런 이슈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원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훈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 학자들 간의 교류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뭐 가끔씩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화상회의로 서로 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서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통일과 나눔재단 그리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션 주제가 이 한중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한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논의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사회를 맡으셨던 한석희 원장님께서 저희 세션을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서로 간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전에 저희가 이 중국 전문가들께 받은 사전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이 한중 관계에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한중일 삼국 협력이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라 하는 그런 주문을 받았고, 끝으로 이 우리 현 정부의 대중정책 방향이 특히 이제 곧 있을 총선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세 개의 주제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관계 개선의 방법은 있는가? 한국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중 관계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하면서 그 시작이 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고려해서 출발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죠. 경제의 동반 성장과 관련한 그런 이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적인 기대였습니다. 앞 세션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그러한 기대들이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전개가 되면 시작이 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육자 회담의 태동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많이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도 또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국 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었었던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좀 삐걱거리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북한 요인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북핵 문제는 악화일로를 피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양국 관계가 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이제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2010년에. 앞에서는 말씀들을 아끼셨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10년에 발생했었던 이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이 이어진 연평도 피격 사건, 또 이제 이 몇 년도 2016년에 발생한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사이의 논란. 자, 이러한 이제 이 사건들을 양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중국의 입장이 지나치게 북한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북핵 문제,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 좀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중국 전문가들께서는 한국의 가치 외교 추진이 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안보적인 이 필요성에서는 사실은 좀 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역으로 이제 우리는 오히려 중국이 무비판적으로 이 북한의 입장을 너무 두둔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의도치 않았었던 그런 요인, 즉 이제 코로나죠.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이제 기본적인 교류마저도 좀 끊어지다시피 했었다. 그것이 양국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지역 안보, 경제적인 부분, 굉장히 공유할 부분들이 이 양국 관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서로 다른 그런 방향들을 좀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팬데믹의 영향도 지금 이제 없어졌고, 양국이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또 이제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소통을 좀 확대하자.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앞 세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략 대화 내지는 고위급 교류의 형식을 좀 더해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왔었던 그런 협력의 틀을 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 차원에서 또 이제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그런 교류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올해에도 그런 이 예정된 계획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양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또 이제 이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새로운 방안의 제시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특히 양국 정상 차원에서 고위급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킬 것이냐. 특히 이제 양국 정상 간의 그 회담을 앞 세션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한중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의 양자 회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시점이 아마 지금이 거의 유일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정부 시기에 이 두 정부 시기에 양국 정상회담, 양자회담이 열리지 않았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중 관계, 미중 갈등 얘기들 이제 많이 하셨는데, 미중 관계에서도 계속된 갈등을 하면서도
양국 정상 간의 교류를 재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회담을 통해서 재개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국방부의 이 고위급 국방 교류도 미국은 재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미 양쪽에서 서로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고 양쪽에서도 깊이 있게 이 정상 간의 교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양 정상이 좀 회동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한중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양자 관계의 개선을 위한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역시 2019년 중국에서 열렸었던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개최됐었던 양국 이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재개를 하자라고는 얘기가 오고 갔지만 뭐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3국 간의 협력의 기제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협력에서부터 뭐 과학기술 협력, 교육 협력, 뭐 치안, 보건 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 협력의 기제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이 만들어 놓은 이 기제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한중 양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에 이 뭐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큰 기조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러나 아마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한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양자 관계에서 앞에 이제 강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떻게 하면 좀 균형적인 그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오늘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되는 내용들이지만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좀 이 접점을 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이 그동안 한중 수교 30여 년의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였었던 이 경제적인 동반 성장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과제들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청르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首先非常感谢韩国延世大学中国研究院金玄哲院长统一共享财团的李荣善理事长以及韩国国家安保战略研究院韩首席院长的邀请，很荣幸参加这么重大的中韩这个战略对话，这也是我这个2020年新冠疫情以来第一次到韩国来访问，然后呢面对面韩国的知名的专家学者。我看这个今天发言的专家学者都是现在政府的重要职能的咨询委员，所以能够听到他们的一些真实的看法和逻辑我觉得这是非常重要的。那么我下面谈一谈，因为我来之前也收到了韩方学者专家的问题，当然我呢已经回答了，但围绕这个问题呢，我先不谈了，因为前面呢我们很多学者专家谈到了很多问题，所以呢这个问题上我个人的看法也是回应也补充这个问题。那么大家都很关心的这个问题，中韩关系。那中韩关系的现在谈到的问题都是第三方因素的影响或者外部因素的问题。其实我个人认为，中韩关系首先是双边关系的中韩关系，这个我们也得。那么我们大家都知道，刚才谈到了康俊荣教授也好李章元教授也好我们92年8月24号中韩就是中韩经济联合公报里面谈到了很多很重要的问题，包括半岛的和平问题，包括尊重联合国宪章。包括这个和平共处五项原则，那么更重要的，中国的看到的问题是这个一个中国原则，
因为韩国是承认中华人民共和国是中国唯一的合法政府，也尊重台湾是中国不可分割一部分的立场。那么后来这个也是中韩关系30多年发展的我们的一个基调，也是初心。那么这个过程上，我们也取得了很多成果，包括经贸合作暂且不用说了啊，人员往来也不用说了。那么也刚才谈到了朝核问题，中韩之间也有很多合作，包括我们90年代末的四方会谈，包括六方会谈的919共同声明、263协议，这个里面是中韩起到了很重要的推动作用，但不是美国和朝鲜。主要中国、韩国，那么现在都很多问题上基本不谈了。过去的我们成功合作的经验，包括成果也不谈，老谈就对方的责任。那么我们也得改变认识。那么当然，这个中国也是半岛的政策里面，半岛的和平与稳定也是无核化我们的一个目标，也没有改变的。其实是半岛无核化，中国始终也坚持下去。对朝鲜的制裁，根据联合制裁决议，我们也始终坚持下去。刚才前面曾俊教授也谈到了。中国对朝鲜制裁，中国也受到损失。但韩国认为中国的制裁不够，还是加强制裁。因为韩国一句话不谈中国对朝鲜制裁，中国的受到损失对中朝关系的影响一点不谈。因为韩国是老替中国理解韩国的想法，那同时也是中国也希望中国的综合努力。那么韩国提出来的跟半岛的无核化，大家都一样，我们的目标，但里面的根源的理解，包括事先途径的理解都是不同的，根源是我们现在半岛的无核化它是半岛的和平体制没有建立起来，所以我们提出来的一个双卫并进的这个方向。因为半岛的和平机制解决的话，有可能这无核化也可能解决。如果只想解决不解决半岛和平机制的话，可能半岛的无核化是可能渺茫的。那么这个问题上，韩国跟中国的想法是也不同的。所以他就实现途径了。韩国是现在制裁优先，对话也强调，但是制裁优先，认为中国的制裁不够。那么中国是这样的，我们是站在双卫并进的路线，我们也和平谈判和这个无核化要一起推动。那么这个问题上是中韩之间有差距。那么韩国请中国希望理解的时候，我们也希望韩国也理解中国的双卫并进的路线，你们的错了，韩国的对了。那么这个里面是很难谈合作，双方能不能有一个笼统的拿出一个大指来，能不能妥协，把半岛的无核化和平的方向来，能不能努力？这个方向我们也多思考一些。那么这个问题上，现在是这个有问题，还有一个问题呢，其实我们也知道。朝鲜核问题对韩国人的感觉的认识，中国之间的有可能很大的差距。中国是认为它是威胁地区和平稳定，在韩国来说可能生死存亡的问题。那么同样的这个问题是中美关系的，美国对中国的采取的这个政策，韩国对中国的政策，中国对美国政策的理解不一样的。当然，韩国呢现在包括美国的印太战略在内的，它是加入，也包括在巩固美国的态度，有助于这个问题。那么中国对韩国的问题上，你肯定有意见的，不可能很难理解这个问题。所以同样的问题上，中国对美国的看法的，韩国也理解这个问题上，因为很多问题上是不是中国主动挑起的，包括中美贸易纠纷，那是特朗普政府先挑出来的，中国是被动的。我们防守型的，中美之间很多问题是不是我们主动提出来的？美国现在小院高墙也好包括很多问题上都是美国，我们是被动的应付的这种。那么在韩国呢，一点也不谈这个问题，所以这种问题上，就中韩之间的理解是不光是朝核问题，包括中美关系问题有一些。那么这个问题怎么解决？其实中韩还是有很大的优势，因为地理上很近人员往来。过去我们2020年之前人员往来很多，当然这个3年多的新冠疫情的影响，人员今年开始我在来之前看了今年2月份开始1个月100万，那么这个逐步我们恢复起来了，因为人员往来中韩之间最大的优势，因为这个不是政府之间的，也不仅仅在企业，因为人员的往来是因为什么接触人多。那么我今天来之前也看到了很多韩国的对中国人不乐意听的很多话。其中我们很熟悉的韩国的中国专家也是听到的讲的话很极端这个中国回去国内讲的哇，那就韩国到了这个地步可能很吃惊的。当然我也知道，包括在今天我们看到韩正宇院长他前面讲的包容战略
对话的包容战略，也有我们一部分的这个中国的学者专家为中韩关系的改善努力提出政策建议，包括这些问题的努力啊，我们也理解也感谢。虽然它还没有形成为政策，但是一个过程，我们也很感谢，也因为这些人存在，中韩关系还有可以稳定发展。那么，第二是这个对话的这个问题上，我们也加强对话。那跟前面讲的也很多，不管是怎么样，那个问题解决不解决，还是先接触，这是比较好。这个方面呢，中韩关系不如中日关系了。日本大家都知道，日本对中国跟美国一样，史无前例的最大的挑战的。韩国呢，说是主要合作者，当然我们不能只谈印太战略。韩国去年6月份的国家安全战略报告里面，美国的篇幅是5页。日本的篇幅是3页，中国是1页，还有加上美日韩的加上3页。那么在韩国外交当中，很多人说韩国很重视中国的关系，那实际上拿出来甚至跟以前原来不一样的。那么中国是刚才大家都知道，尹锡悦政府上台以来，中国是很高度重视，包括习近平主席的贺电、通话，包括我们李战书常务委员长访韩来祝贺，都是跟过去不一样的。我们提，但是现在看来不是那么简单。那么这个问题上是我们现在也是问题，然后拿出韩国人是中国的领导访韩要惯例上做的，但这些问题上实际上是韩国做的，跟之前政府的我们之间的达成的一些惯例，包括2+2也好啊，战略对话一点都没有开始。那么这种的惯例也得坚持下来，但现在一点也不提。所以我现在我认为，到底韩国的中韩关系到底怎么想，向哪个方向来做这个问题，我们想听。这个是我们也觉得真的，这个大家肯定也得要真实的谈。当然，今天听到了，大部分学者专家还是很关心、很支持这样。那么这个基础上，我们肯定啊，因为我认为现在目前是可能中韩外交来可能最低谷的，因为人员交流的肯定要慢慢恢复上去，那不可能很短期内恢复到疫情之前的关系是很难的。当然，方向是包括过程是我们是有信心的，因为我们有很多基础在里面的，而且我们很近。包括我来之前跟想法和这次参加会议，包括学者专家，包括今天上午坐出租车的那个韩国司机啊，对这个东西，包括我们现在很多接触的企业家也好，留学生也好，因为中韩关系不好，对吧？世界这些人都是很不利的，所以相当一部分呢还是支持中韩关系的。所以呢，我们还是有希望的，但是也过程是这个肯定是缓慢的。当然是这次我觉得第一次参加这个面对面，还是面对面是很好的。之前来的时候，这个学者可能这么谈的真的太极端了，这个面对面谈是很有希望的。所以啊，我再次感谢这次这个提供机会的延世大学和那个韩国这个统一共享财团的这种的机会啊，也同时表示韩方的学者专家欢迎到北京来，我们要随时面对面的交流也谈，诚恳的谈，这样只要有谈沟通，我们的中韩关系肯定要推动交流合作。好，以上我简单的谈一段想法，谢谢。 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분 발제를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씩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고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께는 지금 현재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미래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럼 어떤 계기로 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잉대 박사님께도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중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된 중요한 그 크리티컬 정크처는 결국 사드 배치였다고 보고, 이후에 그 이어온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반중 정서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장원 교수님께는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 그 경제 관계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아주 막대한 시장을 제공을 했고, 또 값싼 노동력, 그리고
한국 기업체들과 중국의 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어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과연 과거와 같은 한중 경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한국과 중국과 기업체들이 경쟁 관계로 진전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 서플러스도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력은 뭐 당연히 점점 비싸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을 한중 간에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게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인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내 여론은 안 그렇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매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음,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 그리고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대해서도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 먼저 강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어느 국가가 어느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는 고려하는 게 있죠. 우선 모든 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두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거냐. 그럼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 핵이라는 위협에 계속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핵으로부터 좀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좋은 거는 뭐 남북 간에 대화를 하든 압력에 의하든 북핵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북한도 그 핵을 자기의 생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외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원래 핵을 뭐 국제적으로 누가 공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8개 나라가 하여간 갖고 있는데 9번째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게 됐고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한국은 핵을 머리 꼭대기에 안고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누클리어 피스라고 그러잖아요. 핵 있는 평화. 핵을 갖고 있는데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방향성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이전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이 북한 핵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1957년부터 김일성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개발 모델은 중국의 량탄 이싱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중국식 모델을 따라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형태를 거쳐서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결국 우리가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가 특히 남북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안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런 나라와 해야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게 1차적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가 커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가 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우선 이 안전 문제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인 경제를 물론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안보를 확보해 놓고 그 경제 발전 여기에 있어서는 중국과 이렇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이미 몇십 년간 교류를 해왔는데 그거를 버린다기보다도 포기하면은 양측에 다 손해죠. 아마 한국이 더 손해일 거예요. 경제에 관한 그런 거를 하면. 그렇다면 1차적으로 안전 문제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경제 쪽에 어떤 방향을 잡으려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나타난 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협력자로 써놓은 데서 그게 나타난다. 만약에 사실 그걸 우리가 한국판 인태전략 보고서에 써놓음으로써 미국은 쟤네는 우리 편 안 할래나 봐. 사실 한국도 그런 고통을 일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거고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총선. 그게 뭐 집권당 입장에서 볼 때 이기든 지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과 이렇게 적대하고 가는 거가 한국에 만약에 장기적인 갈등 국면, 교착 국면이 간다면 한국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에 대한 흐름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중에도 보면 야 중국 음식 맛있어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중국 정치 괜찮아 하는 사람도 50%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끝까지 적대하고 끝까지 갈등을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럼 우리 지금 이성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좀 이렇게 남 핑계 대지 말고 뭐 이렇게 국제 큰 흐름 이거를 자꾸 갖다 끼겨들지 말고 한중 양국이 조금 얘기를 하면 저는 분명히 국민 감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시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정부도 이제 총선이 끝나든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좀 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 발동을 혼자만 걸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으로 중국이 좀 호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빙다 박사님 호응을 해주시겠는지 한번. 哦，刚才感谢您的提问。那么关于说萨德问题，那么是中韩关系的战略的一个变奏点。实际上这是我个人的一个看法。根据呢，那就是说，美国在冷战结束后，那么一直要在亚太地区，尤其在东北亚地区，它要构建一个导弹防御体系。那么在之前呢，韩国政府包括金大中政府、卢武铉政府，那么采取了一个是非常非常慎重的立场。所以呢，这个对于中国来讲，这是个战略互信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体现。那问题是，这个萨德事情出现之后，那么在中国的看来，那是就是说配合美国在这个地区构建这个战略这个导弹防御体系，那实际上这是战略上的一个问题。所以受这个问题影响，我想呢，中韩关系是战略互信受损，那么接下来呢，战略互疑越来越多。但是说到中国，因为这个萨德问题对韩国进行经济报复，所以这个词呢，我一直不同意。因为我们翻开中韩关系经济合作的历史，就会发现那段时期中韩的经济交流往来是非常稳定的，而且呢，总体上是呈现着上升势头的，所以这个呢不存在这个报复。至于呢说改善和韩国的关系，那实际上这个呢就是刚才我们李成日教授他讲的，就实际上中国在这方面非常非常重视中韩关系。那么实际上在尹总统这个当选之后，那么中国呢在这方面也做出了很多努力。但问题是说，就是说你做出这样的就是积极的努力，但是呢得到的回应并不是相应的那样的热情，给我们感觉是遭到了冷遇。所以呢，在这个过去的事情，我们不在这再谈了，过去就让它过去了。那么从现在开始，那么中韩改善关系的契机到底在哪里？实际上这个也是个很难的问题。我想呢，至少是中国在设定中韩关系的时候，还是基本上遵循了把中韩关系发展成未来就4个伙伴。当年2014年习主席访问韩国的时候，把中韩关系定义为4个伙伴关系。那么这个是非常高的一个战略上的一个构想。所以呢，为了恢复这个中韩关系，往这个方向去发展，我想呢，那么当前中韩关系改善的契机，应该是
如果美国的国内政治发生了一些变化，比如说特朗普当选，那么在对韩国的政策上出现了一些，比如说高压性的政策，那么这个是不是会成为中韩关系改善的一个契机？当然，这个就是说调整也是韩国调整对华政策的一个契机啊。所以呢，这个但是能不能这个契机能不能被很好的利用？当然，这个还是韩国政府内部的事情，这个是韩国自己的内政啊。当然，我觉得中韩关系存在很多问题。那么，你比如说，刚才我们讨论，就比如说舆论上的那个利用的问题，对吧？实际上，我觉得中韩之间的这不好的舆论不应该被政治化。如果说总是把我的国内舆论对你不好，所以呢，你应该对我改善关系，不应该把这个作为一个政治的牌来使用。那么这个是应该我们双方都要注意的一个问题。那么除这个之外呢，那么中韩关系应该回归初心，这也是中国的学者经常强调的，那就是一个最基本的原则，那就是说，台湾问题上。所以这个如果做不到，那么中韩之间首脑会谈也好，还是什么会谈，它就不够，就没有前提条件。所以呢，我想呢，契机可能会有，但是最基本的东西我们还是要遵守啊。我就说到这里。 네, 교수님. 이 교수님.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중 간의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제 경제 협력 분야라는 데는 이제 이견이 없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30여 년 동안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중요한 이제 이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우리가 중국과의 이제 이 산업 발전 단계에서 비교 우위에 있었던 산업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특히 제조업 분야의 생산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고 또 이제 이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이 흑자를 봤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조금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적자를 기록했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적자의 원인을 사실은 이제 산업 간의 비교 우위의 상실 문제, 또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걸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최근 경제가 아까 이제 일 세션에서도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중국 경제 내수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경기 불황의 문제들, 또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 대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중국의 뭐 내수 시장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하고, 제조업 분야의 비교 우위 문제는 사실은 지금 중국의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고도화되어서 특히 뭐 제조업 분야 가운데 철강, 자동차, 뭐 조선, 전자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생각해 왔었던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변화시킬 것이냐, 또 우리가 새롭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 협력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양국 간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그냥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키는 이 환경 경제의 영역에서 양국 간에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리청르 박사님. 예. 这个半岛无核化这个问题上，中国的这个肯定是这个长期的目标。那么我们反对的是半岛无核化，那里面是反对的朝鲜的核，也反对的韩国用核，也反对美国核制裁，不是在半岛的。那么这个问题上，刚才如果在韩国真的拥核的话，那这个我们反对的也担心的有可能出现核连锁反应。
那么这些问题，这个情况是可能最糟糕的、最危险的情况。那么最近呢，美国学者专家里面的有几位，包括那个朝核的变奏点没有出口。美国方面好像出现了对无核化前景并不乐观，也可能放弃的那种的感觉。那个里面提到的就是无核化失败的原因的最大的原因，在美国的那些主张也不少。那么这个，因为我们认为半岛无核化里面最主要的当事方是朝鲜和美国，那么这两个国家对无核化的理解，包括他们双方的现在僵持下去的话，半岛无核化前景是不是光是中国、韩国两家努力能解决的问题，可能前景是很渺茫的。那么这个问题上，既然这样的，我们中韩还得可能要一点沟通，加强沟通的对话。那么刚才谈到了一个台湾的问题，现在最近韩国呢基本上不谈一个中国原则，只谈到台湾海峡的和平问题，甚至只谈到反对单方面改变现状。那么中国认为的单方面的改变现状是，如果台独这个问题上，如果韩国真的反对台湾的单方面的现状台独的问题上，中方能不能联手共同反对这个问题上，韩国能不能表态？其实这个问题上，希望韩方也认真的思考。所以这是很多问题上需要还是一个不能只谈这个笼统的概念，包括相互尊重啊，中国也很强调相互尊重。所以这个很多问题不同，因为很重要的问题，因为中国、韩国是很近，而且文化上很多共同点，也长得也差不多，所以很容易产生误解。但比如说韩国、美国和白人、中国没了，因为长得不一样，所以不同的肯定理所当然的理解。越是我们这样的信的人，我们可能也加强对话、沟通、要交流，很有必要的。所以再次感谢。好，以上谢谢。 예,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그 오디언스에서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뭐 이미 답변이 된 것도 있고, 답변이 안 된 거 하나만 좀 중국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와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리미트, 한도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其实中国是中韩之间的达成的各种各样的共识，包括刚才毕英达教授也谈到了14年习主席访问韩国的4个伙伴。然后我们战略合作伙伴关系，尽管在韩国不怎么提战略合作伙伴关系啊，4大伙伴不提，但中国的这个基调是我们是一贯的，尤其是在尹政府上来了以后，我们采取的各种各样的当然，所以这个问题上是我们是高度重视，包括在经济合作，包括人员往来。这个也是最近也是慢慢恢复起来的，所以呢，这个是我们很重视，所以这个问题上可能韩方不用担心很多我们有合作的共同点，很多的领域很多，因为中韩毕竟是一个世界很重要的国家，也是一个很重要的邻国，所以呢，这个请韩方放心，谢谢。 예, 감사합니다. 3세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생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한중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뭐 전략적인 이익, 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뭐 핵심 이익이나 사활적 이익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다른 이익을, 서로 간의 다른 국익을 조율해 나가는, 그러면 서로를 존중해 나가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세션 세 번째 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